때는 과거로 돌아가 진무겸이 한창 황제의 뒤를 조사하고 있을 때였다. 원래 자기 일도 아닌 것을 열심히 하는 누구와 다르게 장인생이 평성장군 김경초의 집에 아예 눌러앉아 빈둥거리고 있는데 하루는 집주인인 김경초가 직접 그를 찾아왔다. 자네가 무겸이 친구인가? 장인생이 이 집에 신세지게 될 때도 진무겸을 통해 허락을 받았기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군부에도 본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서도 장인생은 누운 자세를 바꾸지 않고 대꾸했다. 그때 달라요. 당연히 예 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경초는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상황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참으로 치사한 인간관계군. 장인생은 뻔뻔했다. 원래 사랑하는 사이도 돌아서면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문제는 넘어가고 자네가 최근 유명해진 백발백중으로 유명한 거리에 점치는 도사라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점을 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보군요. 김경초는 헛기침을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맞네. 나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네. 무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성격이 조신하고 낯을 가려 17이 되도록 거의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네. 과연 장인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이곳에 머문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을 정도니 알만했다. 아무리 조신한 것이 좋다고 해도 그 정도면 걱정이 되시겠군요. 좀 그렇지. 애가 너무 어려 험난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지. 마음 같아서는 평생 곁에 두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녀석과 짝지어주고 싶어.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장인생은 김경초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장인어른. 김경초 표정이 묘해졌다. 장난하나? 전 다른 때는 몰라도 여자에 관해서는 늘 진지합니다. 헛소리 말고 내 말을 끝까지 듣게. 김경초는 약간 화가 났지만 일단 이야기를 계속했다. 무겸이를 보니 인물도 괜찮고 사람 됨됨이도 좋아 보이더군. 그 아이 집안과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 확실하고 사윗감으로 적당해 보이는데 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내 딸과 무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쳐줬으면 하네. 그렇습니까? 장인생의 표정이 시큰둥해졌다. 자신이 아닌 딴 남자와 여자를 엮어주는 일은 그에게 있어 따분하기만 할 뿐이었다. 자네가 무겸이와 친구라고 일부러 좋게 봐줄 생각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게. 그러죠, 뭐. 장인생은 6개의 동전을 꺼내 바닥에 뿌리고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썼다. 오호, 이거 참. 봐도 모르지만 따라 열심히 동전을 들여다보며 김경초는 물었다. 뭔가? 허허허. 태풍 속의 요동치는 베개로군요. 태풍 속의 배? 그렇습니다. 섬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라고나 할까요? 환난에 맞서 힘을 합하니 부부금실은 좋으나 인생은 결코 평탄치가 않겠군요. 김경초 표정이 굳어졌다. 부부금실이 좋다는 것은 괜찮으나 여린 딸이 고생을 한다니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장인생은
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연저까지 있네. 연적? 무겸이 바람을 피운단 말인가? 아니 그게 어떤 계집인가? 계집이 아니라 머스마입니다. 머스마. 남자? 김경초는 더욱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글쎄요. 어디 보도록 하죠. 장인생은 다시 동전을 던졌다. 과연 원래 지무겸은 평탄한 인생을 잘 살 것인데 재앙을 만나 태풍 속의 바다로 들어오고 만 것이네요. 재앙이라니. 그 재앙이란 대체 무엇인가? 바로 바로 접니다. 김경초는 장인생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방금 말이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던 김경초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가 죽으면 무겸이는 내 딸과 결혼해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소린가? 점의 내용대로라면 그렇지요. 김경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왜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건가? 자네에게 결코 좋을 리가 없을 텐데. 장군님께서 솔직하게 말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경초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이 도사를 죽이면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어차피 점인이 안 믿으면 그만이라고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점을 친 사람이 백발백중으로 유명한 도사인데다 자기에게 불리한 점의 내용까지 밝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즉시 실천에 옮기기에는 양심이 걸렸다. 차라리 상대가 살기 위해 술을 썼으면 가책이 덜했을 것을. 그는 말없이 그곳을 나와 딸의 방으로 갔다. 손수건에 매화를 수놓고 있던 딸 김성화는 찾아온 아비를 반겼다. 아버님! 성화야.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김경초 모습에 성화는 이상해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아니, 아니다. 돌연 김경초는 딸을 꼭 껴안았다. 딸아, 너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버님, 김경초는 결심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솔직히 사람 한두 번 죽여본 것이 아닌데 널리고 널린 도사 하나 정도 더 죽인다고 별다를 것도 없었다. 미안하다 도사. 미안한 마음보다 예의상 그런 생각을 한 그는 검을 챙겨들고 장인생을 찾아갔다. 혹시 도망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장인생은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다. 결심이 섰나 보군요. 미안하네. 장례는 잘 치러주겠네. 김경초는 검을 뽑아 높이 치켜들었다. 장인생은 피할 마음이 없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용서하게. 그런데 그때였다. 문을 덜컥 열고 성화가 뛰어들어오더니 김경초 허리를 붙잡았다. 그만 두세요. 딸의 등장에 깜짝 놀란 김경초는 검을 멈추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이냐? 아버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몰래 따라왔습니다. 대체 이 도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 도사는 너의 장래를 망칠 자이다. 본인 스스로 점을 쳐서 나온 결과다.
수많은 병사를 부리는 장군이신 아버님께서 그깟 미신을 믿으시고 목숨을 가볍게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성화는 장인생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경초는 흠칫 놀라며 소리쳤다. 비켜라. 저는 딸로서 아버님이 죄를 짓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성화는 김경초가 섣부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장인생을 와락 껴안으며 외쳤다. 죽이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자신을 아는 성화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장인생의 얼굴은 몽롱해졌다. 죽인다. 딸이 보는 곳에서 피를 볼 수는 없다. 김경초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 수 없군. 그는 검을 집어넣고 나가버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성화는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장인생에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죽여줍니다. 예? 설마 다치셨습니까? 장인생은 이제는 떨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화의 품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저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무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예? 성화는 처음으로 애간 남자의 손을 잡아본 탓에 얼굴이 빨개졌다. 장인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상큼하다고 자부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역시 집안에서만 지내. 남자에게 면역이 없어 잘 넘어오는군. 지금까지 작업을 건 청경의 여자에게는 시골에서나 통하던 장인생의 여성 공략법이 통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드디어 통하는 상대를 찾아낸 것이다. 장인생은 신이 나서 더욱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소저, 사랑합니다. 전 소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만난 지 반각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사랑에 함께 지낸 시간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순간의 느낌, 그것이 전부인 것 아닙니까? 장인생은 소리치며 성화를 와락 껴안았다. 그런데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김경초가 나타났다. 가다보니 장인생과 성화 둘이 함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돌아온 것이었다. 막 장인생이 성화를 껴안고 입술을 내미는 광경을 본 김경초의 이마와 목덜미에 핏발이 솟아올랐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과연 내 놈은 내 딸의 재앙이 분명하구나. 진정하십시오. 장인어른. 누가 장인어른이야? 분노한 김경초는 장인생을 자루에 집어넣고는 몽둥이로 개패듯 두들겨 팼다. 그리고 수와 장수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병사들에게 들려 장인생이 담긴 자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저녁 무렵 궁에서 돌아온 김무겸이 황제가 밤마다 몰래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장인생을 찾았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김경초에게 물어왔지만 사익감으로 점찍은 그에게 딸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실대로 말해줄 리 없었다. 그 도사? 난 전혀 모르겠는데 어디 갔을까? 진해평은 진무겸을 늘 주시하고 있었기에 그가 황제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걸 즉시 알게 되었다.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군.
진무겸이 황제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봤자 장인생이 원하는 것은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놔두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황제의 숨겨진 취미를 알게 되어 잡혀버렸다. 어쩐다. 진무겸이 이대로 처형당해버리면 장인생을 잡기 위한 미끼를 잃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장인생이 진무겸을 구하는 때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가만 놔두는 것이 좋은 수지만 하필 황제가 녀석을 가둔 곳이 황궁은 관아가 아니니 내부에 죄인을 가둘 감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사실이고 황실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일에 사용하는 감옥이 존재한다. 문제는 감옥이 황궁 내부 지하에 있고 지하에는 지금 그가 몰래 진행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일이 공교롭게 되어 녀석에게 이곳이 들킨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얼마 전까지 거리에 대놓고 앉아 점을 치던 장인생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보이던 자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릴 줄은 생각지도 못한 진해병은 급히 수도의 객점이란 객점은 모두 뒤졌다. 그러나 어디에도 장인생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방심했어. 일단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놈을 찾아내지 않으면. 고민하던 진해병은 마침내 결심했다. 역시 이곳에서도 행동에 들어가야겠군. 황궁한 비밀 감옥에 갇힌 진무겸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서 깊은 무가의 후손이자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죽어도 황제의 애첩 따위가 될 생각은 없으니 이곳에서 나갈 방법은 장인생이 자신을 구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장인생이라는 인간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러 올 것 같지 않았다. 역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나?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쇠사슬이 꽁꽁 묶여 있으니 진무겸은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암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애첩이 되겠다고 한 다음에 기회를 노려 도망가 볼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황제가 올 시간이 아니다. 식사를 넣어주는 것도 좀 전에 끝났다. 진무겸은 뭔가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생각하고 긴장하며 계단을 주시했다. 잠시 후 도사복장의 젊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인생! 구해주러 오다니 기대도 안 했기에 감격은 더욱 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장인생이 아니네? 도사라고는 아는 사람이 장인생뿐이고 이런 곳까지 올 도사는 더욱 없다. 그래서 그 도사가 장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장인생이 아니었다. 당신은 누구요? 진무겸의 질문에 도사는 대답했다. 내 이름은 유광선, 아니 유광이라 하오. 장인생의 동료요. 도사의 정체는 진해평의 제자이자 장인생을 잡으려다 실패한 유광이었다. 사부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된 그는 장인생이라는 인간과 한패라고 해야 하는 현실에 속으로 투덜거리며 정색을 하고 말았다. 당신도 장인생의 동료지. 구해주러 왔소. 아, 그렇습니까? 유광은 철창에 손을 대었다. 열쇠도 없는데 즉시 문이 열렸다. 같은 방법으로 진무겸을 묶고 있는 쇠사슬도 간단히 풀었다. 이 사람도 장인생처럼 도수를 쓰는군. 진무겸이 유광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진무겸은 장인생과 같은 도사고 또 도수를 쓰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장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나나 장인생이나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파견된 사람이오. 하지만 완전히 개별적으로 활동해서 아직 청경에서 만나본 적은 없소이다. 유광은 준비한 거짓말로 거침없이 설명했다. 진무겸은 듣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 물었다. 그럼 제가 장인생의 동료인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한 여기 갇혀 있는 것은요? 이 문제의 대답 역시 준비되어 있었다. 나 역시 장인생처럼 황제를 조사하고 있었소. 나와 같이 조사할 사람이라면 같은 도문의 사람이거나 그 동료가 아니겠소. 이제 의문은 풀렸소. 이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 어서 나갑시다. 예. 진무겸은 유광의 뒤를 따라 지하 감옥을 빠져나왔다. 계단 끝에 덮개를 치우고 나와보니 이곳은 황궁내궁의 정원이었다. 따라오시오. 유광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황궁 안을 나아갔다. 황궁의 구조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지 몇 번 건물 뒤에 숨은 것만으로 누구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진무겸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장인생보다 훨씬 유능하군. 최소한 위험한 일을 남에게 맡겨놓고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감조차 안 잡히는 장인생을 생각하며 진무겸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인간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장인생은 자루에 넣어진 지 하루 만에 자루 속에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눈앞에는 한 장수의 모습이 보였다. 딸 가진 부모나 애인 있는 남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기 쉬운 취미 때문에 매를 맞을 때 몸을 보호하는 특별한 재주를 익히고 있었던 그는 몰매를 맞았음에도 그다지 큰 상처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며 장수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요? 장수는 희죽 웃고는 대답했다. 지옥이다. 뻥치고 있네. 장수는 자신의 농담이 무안을 당하자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너는 죄인이다. 마땅히 처형해야 하지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살 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 1년간 열심히 일하면 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장인생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흙냄새가 진하게 나고 등불만으로 빛을 밝히고 있는 통로였다. 공기가 탁하고 위가 막힌 것을 보니 지하인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장수의 복장을 살폈다. 특별히 금빛이 나는 갑옷과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역시 여긴 황궁의 지하로군. 황궁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것도 은밀히 뭔가가 진행되는 곳까지 단숨에 접근했다. 뭐죠. 아프긴 했지만 결과는 좋군. 기왕이면 장군 딸과 좀 놀다가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생각에 잠겨있는 장인생을 장수가 후려쳤다. 자, 빨랑빨랑 따라와. 죽고 싶지 않으면. 예. 내 뒤를 잘 따라와야 한다. 자칫 여기서 길을 잃었다가는 나중에 뼈만 남아 발견될 수 있으니까. 예. 장인생은 장수의 뒤를 따라 지하 통로를 나아갔다. 수많은 갈림길이 나오고 장수는 그때마다 종이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결정하곤 했다. 장수조차 지도를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지하 통로가 복잡한 모양이지만 장인생은 시간이 지나자 지하 통로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다. 5행과 8개로군. 5행과 8개의 원리는 일반 사람이라면 설명을 들어도 복잡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도가 출신인 장인생에게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다.
장인생은 금세 이 지하 통로 구조와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다. 여기다. 한참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장수는 장인생에게 곡괭이를 건너주며 지시했다. 지금부터 여길 파서 통로를 만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3장 이상 파지 않으면 밥은 없다. 그리고 여길 도망갈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라. 이곳은 완전히 미로라서 길을 잘못 뜨면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한다. 내가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주지 못하고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단 말이다. 예. 장인생은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땅을 파는 척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장수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곡괭이를 던져버렸다. 미쳤냐? 내가 일하게. 일을 하는 대신 그는 천정을 두드리고 귀를 대어 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지상과 가깝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거 죽이는데? 저녁 때 장수가 돌아와 보니 장인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장수는 그다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멍청한 녀석. 그토록 설명해줘도 스스로 무덤 파는 녀석이 꼭 한두 명이 있다니까? 이 지하 통로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설계자인 진해평 혼자뿐이다. 일꾼 하나를 찾기 위해 이 지하 통로 안을 돌아다니다간 이쪽 역시 미아가 될 수 있기에 장수는 장인생을 찾는 대신 일꾼 인원수의 숫자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다. 도망쳐 보겠다고 안내자 없이 지하 통로 안을 돌아다닌 사람치고 산 사람이 없다. 설사 복잡한 통로를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유일한 출구는 병사들이 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 그나저나 큰일이군.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또 줄었으니. 장수는 이 문제를 걱정하며 장인생의 일은 잊어버렸다. 유광은 진무겸을 이끌고 황궁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갔다. 진무겸이 살펴보니 낡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황궁은 워낙 크다 보니 사용되지 않는 건물도 꽤 많이 있어. 이 건물도 그 중에 하나로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니 당분간 숨어 있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오. 아직 황제의 손바닥인 황궁 내에 있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더 이상 황제의 넌 내 남자니까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디냐며 진무겸은 안도했다. 그의 내심을 짐작했는지 유광이 말했다. 기회를 보아 내 책임지고 황궁 밖으로 나가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예. 진무겸이 어느 정도 자신을 신뢰하게 됐다고 생각한 유광은 본격적으로 진짜 목적에 들어갔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참 큰일이군. 작게 말한다고 했지만 일부러 들으라고 적당히 목소리를 조절한 소리였다. 기대했던 대로 진무겸이 반응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광은 시름에 젖는 표정이 되었다. 당신도 장인생에게 들었으니 알겠지만 도문에서 우리를 파견한 것은 황제에게부터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서요. 요괴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한 진무겸의 반응은 의외였다. 몰랐어? 난 그냥 사악한 존재라고만 들었고 요괴라고는... 아, 그렇소. 어쨌든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는 왔소. 도문에서 우리처럼 젊은 도사를 보낸 것은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요괴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섰소. 그러나 막상 이곳에 와서 조사해보니 유광의 목소리에 신음이 섞였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요괴의 존재가 거대하오. 저런,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보다 도력이 높은 도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늦었소. 이곳에 있는 우리만으로 요괴를 대처할 수밖에 없소. 그러나 요괴의 눈을 피해 천경으로 잠입하기 위해 각기 흩어진 것이 문제요. 힘을 합해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따로따로 오니. 이제까지 설명은 사전 준비고 이제부터가 본론이었다. 유광은 간절한 표정으로 진무겸에게 물었다. 장인생과 연락을 취할 수 있겠소? 어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텐데. 글쎄요. 당장 이 황궁을 나갈 수가 없으니. 진무겸의 대답은 예상 범위 아니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광이 말했다. 그럼 장인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볼 테니. 알겠습니다. 유광에게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던 진무겸은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제가 신세지고 있는 평성장군 김경초 어른의 집에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오. 이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며 유광은 사라졌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군이 평성장군 김경초의 집을 포위했다. 도사를 잡아라! 그러나 장인생이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군을 이끄는 장수는 집 주인인 김경초를 다그쳤다. 장희생이라는 도사는 어디 있느냐? 김경초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군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신을 말단 장수 따위가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뭔 개소리야!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느냐? 보고를 들은 진해평은 눈살을 찌푸렸다. 일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았다. 장인생의 체면이나 환술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명령만을 충실히 따르는 꼭두각시 술법을 건 병사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장인생을 잡기는커녕 김경초와 충돌하고 만 것이었다. 김경초는 군부의 주요 인물로 지금까지 나에게 협력하는 자였다. 이런 일로 적으로 삼으면 아무리 나라도 골치 아픈데 병사들에게 계속 맡기고 있다가는 갈등만 더 커질 것 같았다. 별 수 없이 진해평은 병사들을 물리도록 한 다음 자신이 직접 김경초 집을 찾아갔다. 허허, 내가 실수로 김 장군의 신기를 건드린 것 같소.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만나자마자 사과를 했지만 김경초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섭섭합니다. 태사께서 제게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허허,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하러 찾아오지 않았소. 권력을 쥐고 있는 진해평과 사이가 나빠져 봐야 김경초에게 좋을 일이 없다. 사과까지 받았으니 이번 일은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태사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없었던 일로 하지요. 이제 그만 화를 풀 때라고 판단한 김경초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진해평을 안채로 안내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하며 물어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희 집에 병사까지 보낸 것입니까? 진해평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게 말이오. 나에게 골치 아픈 녀석이 하나 있다오. 그 녀석이 장군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 그만 장군께 신뢰를 하고 말았구려. 골치 아픈 녀석 하니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감히 자신의 금지옥엽 딸에게 흑심을 품은 죽일 놈의 도사. 그 녀석이란 혹시 거리에서 백발백중으로 유명했던 점치는 도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소, 장인생이라는 이름이 도사요. 설마 그 도사가 태사께 무슨 짓을? 아직까지 당한 것은 그다지 없다. 진해평은 적당히 지연에 대답했다. 그자는 도문에서 도망친 파괴제자요. 이쪽의 치부라 떠들이기 곤란하오. 알겠습니다. 분명 여자 건드리다 걸렸을 것이라 멋대로 판단한 김경초는 웃음을 지었다. 허허, 그거 참. 일이 이상하게 되었군요. 사실 전 이미 그 도사를 태사께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전에 태사께서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인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몇십 명 정도 보내드렸고요. 며칠 전에도 한 명 보냈는데 그자가 바로 장인생입니다. 뭐라고? 이미 수중에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니 등하불명에 딱 들어맞습니다. 하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던 김경초는 진해평의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웃음을 멈추었다. 무슨 문제라도 아니 괜찮소. 김경초의 집을 나와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해평의 얼굴은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만 갔다. 아무래도 완전히 당한 것 같군. 장인생은 이곳 청경에 오자마자 보란듯이 거리에서 점을 쳐 자신을 알렸다. 그러다 보니 장인생을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라도 손을 쓸 수 있기에 서두르지 않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돌연 그가 모습을 감추었다. 사실 거리에서 점을 치는 것을 그만두고 김경초의 집에 들어간 것뿐이었지만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았던 탓에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심리적인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의뢰 그곳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다음 숨어버리는 얕은 속임수에 그뿐이 아니었다. 진무겸은 자신에게 보내서 주의를 돌린 다음 김경초를 이용해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접근해 있었던 것이다. 창진의 제자인 주제에 스승과 달리 장기와 속임수에 능한 놈이로구나. 어쩌면 창진이 직접 온 것보다 더 골치 아플지도 모르겠다. 궁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지하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역시나 장인생은 실종된 상태였다. 곤란하군. 장인생이 복잡하고 넓은 지하 통로 안에 숨으면 이쪽으로서도 찾을 도리가 없다.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지만 상황이 안 좋다. 황제가 진무겸이 사라지자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 통로를 뒤지기 위해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 황제의 눈에 뜰 것이 분명하고 황궁 후 지하를 파헤치는 행위는 아무리 자신이 황제의 스승이자 권력자라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설마 이것까지 계산한 것은... 진해평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어찌되었든 이젠 빨리 장인생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계획을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 유강! 스승의 부름에 유황이 대령했다. 부르셨습니까? 넌 당장 진무경을 황제에게 넘겨라. 예? 유광은 어리둥절했다. 그저는 장인생을 잡은 후 함께 처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행하지 못할까? 예. 진해평은 스승의 부르릉에 허겁지겁 나가는 제자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무겸만 남기면 황제는 수색을 그만둔다. 그럼 바로 지하 통로에 숨은 그 지새끼 놈을 잡아주지. 날 내려놔라 이 자식들아.
멀리서 황궁 고수들에게 끌려가는 진무겸을 바라보며 유광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믿다 배신당한 한 인간의 말로는 좋은 구경거리였지만 요즘 자신이 스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게 다 그 장인생이라는 도사놈 때문이야. 그놈에게 당한 후로 원한을 되새기던 유광은 푹 한숨을 내쉬었다. 기분이나 풀러가자. 그의 기분 전환은 바로 여자였다. 도사의 신분이지만 그의 스승이나 그나 계율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기에 여자와 노는 것에 죄책감은 없다. 장인생과 다른 것은 그쪽은 인생의 목표 대부분이 여자지만 이쪽에는 여자는 심심풀이라는 것이다. 잘 있었어? 유광은 궁에서 일하는 궁녀 채연이를 뒤에서 덥석 껴안았다. 오랜만에 찾아와서 그런지 그녀는 매섭게 그 손길을 뿌리쳤다. 요즘 서울에서 미안해. 바빠서 그랬어. 그런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닌 모양이었다. 다른 여자랑 노느라 바쁘기도 했겠지. 무슨 소리야? 희비님하고 밤마다 만난다며? 뭐? 유광은 깜짝 놀랐다. 채연이 외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비라면 황제의 여자 아닌가? 제 아무리 그의 담이 커도 황제의 여자를 건드릴 배짱은 없다. 희비님하고 논다니? 난 그런 적 없어. 대체 누가 그따위 헛소문을?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위험하기에 부강의 부정은 강경했다. 그런데 채연 역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모양이었다. 거짓말 마. 이 황궁 안에 도사, 그것도 젊은 도사가 당신 외에 또 누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황궁 안에 있는 자신의 젊은 도사라면? 유광의 보고를 받은 진해평은 깜짝 놀랐다. 장인생이 이미 황궁 안에 있다고? 그것도 황비의 궁에? 예. 오랜만에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 스승에게 인정받을 기회였다. 유광은 자신과 정을 통하는 궁녀들을 통해 또는 체면이나 돈으로 알아낸 정보를 설명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인생은 연빈의 천성궁, 귀빈의 하인궁, 궁빈의 사성궁, 희비의 계속해서 열고되는 비와 궁 이름에 진해평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상 총 18명의 비빈과 은빈이 만나며 그분들의 궁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궁녀들은 물론 귀인들과도. 진해평은 손을 들어 유광의 말을 제지하며 한숨과 함께 물었다. 그 수라면 황제의 여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니냐. 저도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여자들과 아무리 황제의 남색 침으로 다들 애로웠다고 해도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손을 저은 진해평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저었다. 황제가 남색에 빠진 데다가 황비들이 딴 남자와 정을 통하니 이러다간 자칫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엄청난 일이라뇨?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하니 있던 유광이 뒤늦게야 그 의미를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황제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황비 중 하나가 장인생의 애를 낳고 그 애가 황태자가 되어버린다면 아무도 모르게 왕조가 장씨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왕조가 바뀐단 말이다. 장인생 무서운 놈.
무능한 황제를 대신하여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했던 진해평조차도 왕조를 바꿀 생각은 감히 못한다. 장희생이 하고 있는 짓은 단순히 여자와 놀아나는 수준이 아니라 천하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것이다. 대체 그 녀석은 분명 요괴를 퇴치하라고 청계에서 보낸 녀석일 텐데 그럼 요괴를 찾아잡아야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설마 청계에서 받은 명령이 새 왕조를 세우라는 것이란 말이냐? 그렇다 해도 다른 세력을 일으켜 전쟁으로 나라를 뺐어야지 은건슬쩍 자기 혈통을 집어넣기는 또 뭐냐?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던 진해평이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장인생의 행위에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아무래도 빨리 그놈을 잡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문제는 어떻게 그놈을 끄집어내느냐인데. 황비들의 궁인 태사인 진해평이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물론 황제의 어명이 아닌 한 병사들도 보낼 수가 없다. 뻔히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다니. 정말 지새끼도 이런 지새끼가 따로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자 진해평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때 스승의 눈치를 살피며 유광이 의견을 내었다. 황제에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황제에게? 황제가 아무리 남사까라 해도 자기 여자가 딴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데 모르면 모를까 알면 분명히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걱정거리도 있었다. 장인생이 어떻게 황궁에 들어왔는지를 조사하면 나의 계획이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짓을 저지른 장인생이라면 잡히자마자 황실의 권위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 능지처참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스승님께서 직접 이 일을 맡아 처리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진해평은 생각해 보았다. 위험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 놔둘 수는 없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해볼만 하겠다. 잘하면 그놈의 남색 지미도 바뀔지 모르지. 이런 일은 시간이 끌수록 좋지 않다. 진해평은 즉시 황제를 찾았다. 그 시각 황제는 또 진무겸이 도망갈까 아예 자신의 처실에 묶어놓고 유혹하고 있었다. 얼굴은 귀여우면서도 극도로 단련된 이 탄탄한 근육. 끝내준다? 황제는 진무겸의 몸을 더듬으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진무겸은 황제의 손길이 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차라리 날 죽여라. 침대에서 죽여주면 안 돼?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진무겸은 혼절해버렸다. 그러나 황제는 그가 혼절을 하든 말든 아니 이 기회를 틈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때 진해평이 도착했다. 폐하! 진태사께서 만나 뵙기를 청하나이다. 재미있어지려는 판에 김새따며 입맛을 다신 황제는 진무겸을 숨긴 다음 진해평을 들였다. 진태사께서 이 시간에 어인일이시오? 황제의 물음에 진해평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황제께서는 최근 궁의 회개한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회귀한 소문이라니. 혹시 자신의 취미가 알려진 것이 아닌가 해서 황제는 심장이 덜컥했다. 그의 내심을 짐작한 진해평은 속으로 욕하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한 도사가 황궁에 숨어들어 폐하의 비빈들과 정을 통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다행히 자기 얘기가 아닌 것은 알자 안도하는 황제는 웃었다. 그럴 리가. 황궁에 환관이 아닌 남자들은 밤에 모두 나가며 출입 인원을 모두 확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입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 황제가 생각해보니
진무겸 역시 밤에 황궁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잡은 것이 아니던가. 한 번 있었던 일이 또 잊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런 변고가 있나? 이 일을 어쩌지? 남색에 깊이 빠져 더 이상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 황제였지만 내가 버린 여자, 딴 남자와 놀든 말든 뭐 어때? 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종묘사직이 뒤흔들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 황제가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표정이자 진해평은 안도하며 말했다. 일단 그 영모와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생마를 잡아 죽이고 그 자화정을 통한 비빈들은 모조리 궁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물론 그놈은 잡아 죽여야겠지만 비들을 쫓아내는 것은 좀... 황제가 곤란해야 하는 비유는 비빈들 중에 자신의 취미를 짐작하는 자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소문내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 떠들고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궁에서 쫓아내면 앙심을 품고 같이 죽자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비빈 중 처가가 주요 관직에 있는 자라면 문제는 커질 수도 있다. 진해평은 취미를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안 들킬 생각만 하는 황제의 태도에 속으로 혀를 찼다. 그럼 생마를 잡아 죽이기만 하지요. 이 일에는 폐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도움? 전권을 맡길 테니 태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아무리 정권을 받았다고 해도 제가 내궁에 함부로 드나들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소문이 나면 곤란한데. 그렇군. 그럼 난 무엇을 해야지? 폐하께서는 제가 지정하는 궁을 수색해서 생마를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황제는 궁을 뒤지며 생마를 잡아낸다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인생에 전혀 위험이나 모험이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번 일을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거 꽤 재밌겠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황제는 자신있게 큰 소리로 쳤다. 맡겨주게. 반드시 그 생마놈을 잡아주지. 기대하겠습니다. 진해평은 좋아하는 황제를 비웃었다. 그는 무능력한 황제가 약삭빠른 장인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황제가 샅샅이 수색을 한다면 장인생은 분명 술법을 써서 도망치려 할 것이다. 그때 예상할 수 있는 술법은 스스로 존재를 감추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술법,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존재를 감추는 술법은 제자인 유광이 동행하면 간파할 수 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술법은 공간을 넘는 것으로 상당한 고도의 술법이다. 이 같은 술법을 쓰면 공간의 일그러짐이 발생하고 주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진해평 자신이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어느 궁부터 조사하면 되겠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황제의 질문에 진해평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청기를 읽어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도력을 가진 장인생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와 관계하는 비빈들을 통해 찾는 것은 가능하다. 잠시 후 그는 정광이 번쩍이는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 거해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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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황제와 유광은 병사들을 이끌고 거해궁에 들어닥쳤다. 갑작스런 사태에 궁녀들이 소리질렀지만 황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궁 안으로 뛰어들었다. 숙비는 어디 있느냐? 그는 소리치며 숙비 침석의 도작정에 눈을 부수고 들어갔다. 침상에 누워있던 숙비가 깜짝 놀라 이불로 눈을 가리며 물었다. 폐하, 갑자기 무슨... 황제는 숙비는 쳐다보지도 않고 유광에게 명령했다. 찾아봐라! 예? 슉. 유광은 거울을 높이 들고 들여다보았다. 곧 표정이 변하며 그는 소리쳤다. 이불 속입니다.
황제는 다짜고짜 숙비가 가리고 있는 이불을 들쳤다. 숙비의 알몸이 드러난과 동시에 반쯤 입담한 황간의 옷차림의 장인생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야, 뻔뻔스럽게 손을 들며 황제를 보며 웃어 보이는 장인생. 덤으로 속을 긁는 한마디를 더했다. 당신 여자들 끝내주던데. 이놈이! 아무리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졌다지만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사람이 아니다. 황제는 몸을 날리며 장인생을 후려쳤다. 둘은 침상에서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렀다. 쳐보십시오. 유광이 말리며 병사들에게 장인생을 포박하게 했다. 그리고 분으로 씩씩거리는 황제를 놔두고 장인생을 연행해 갔다. 장인생, 지금까지 잘도 까불었지만 이제 내 놈도 끝이다. 유광이 끌려가는 장인생을 비웃었지만 체념했는지 장인생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막상 끌고 온 장인생을 보더니 진해팽이 황당해하며 유광에게 묻는 것이었다. 넌 어째서 황제 폐하를 잡아온 것이냐? 예? 유광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분은 장인생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냐? 진해평은 소리치며 화병의 물을 손바닥에 쏟더니 장인생에게 뿌렸다. 장인생의 모습이 사라지며 황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라 말까지 덧덩거리며 유광은 거울을 들고 설명했다. 이게 대체 스승님이 주신 환수를 파해하고 원하는 것을 비추는 이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 거울로 계속 거울을 빼서 살펴보았다. 분명 현상금을 걸고 장인생을 잡으려 할 때 자신이 내준 거울이었다. 그런데 거울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줄 때는 없었던 깨알같은 글씨가 한 구석에 쓰여있는 것이었다. 너무 작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작았다. 돋보기를 대고 읽어보니 그 내용이 주의사항, 본 제품은 장인생과 그가 건 술법에 한해 파해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고장 아니. 예전 유광이 장인생에게 잡혔을 때 수작을 부려두었던 것이 분명했다. 분노한 진해평은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가짜 황제가 장인생이다. 놈을 잡아라.
Thank you for watching the fantasy novel You Hear.